네, 안녕하세요.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회입니다. 네.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및 기출문제 민법 총칙 1장 권리변동의 일반 01. 법규범은 다른 사회규범, 도덕 종교규범 등과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그쵸?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어려운 거 없죠? 법규법은 당연히 네. 법 안 지키면은 경찰서 가고 이러니까 강제성을 갖는 거예요. 예. 02. 내장물 발견, 가공, 주소 설정, 특허법상의 발명은 순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순수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행위 자체로서 외부적 결과를 갖고 있어가지고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걸 순수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혼합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혼합 사실관계,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매장물의 발견, 즉 뭐 땅속에 있는 것들 그런 거 발견한 거, 가공, 주소 설정, 그다음 발명, 이거는 순수 사실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의 선점, 뭐 물건의 인도, 변제, 사무관리 이런 것들은 무주물 같은 거 주인 없는 걸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건의 인도, 이 물건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의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 혼합사실행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사실행위는 단지 사실 자체로서 외부적 결과만 있으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이런 것들은 순수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03.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모두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용어인데 그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무엇을 하면 무엇 무엇이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법률 요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법률 효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법률 요건이 되니까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는. 이해되셨나요? 이건 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쉽지 않은 용어 가지고. 근데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1번은 거의 안 나오는데 2번 지문, 3번 지문은 가끔씩 나옵니다. 04. 준법률 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그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라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 행위 자체는 어쨌든 효과가 나타나죠. 그냥 나타나는데 사법상 효과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행정법상 나와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 당사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거예요. 결과,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즉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와 행위가 결합이 돼야지 법률 효과가 나타납니다. 법률 행위는. 그러니까 즉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을 기망을 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망을 왜 해요?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사가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다 그래야지 사기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의사와 결과가 동시에 마주쳐야지 그래야지 법률행위가 되는데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의사가 없어도
법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 자체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걸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사와 행위, 이거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05. 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무주물선점은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봐도, 행위로만 봐도 이거는 법률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를 하는데, 청구를 했으면은 돈을 갚으라는 얘기인데, 나는 돈 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청구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률행위로 안 봐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거는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주물의 선점 뭐 이런 거 다. 내가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의사가 없더라도 그거를 먼저 선점을 하면 그거는 법률행위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계속 반복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26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즉 동의를 하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에 해당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것도 의사표시를 취소한 거니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 거야. 쉽게 뭐 외우시려고 그러면 동의, 취소, 추인, 해지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돼요. 그냥 최고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채무 이행의 최고 같은 거는 준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채무이행의 최고 해설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4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전체 해설 1번, 2번, 4번, 5번 동의, 취소, 추인, 해제, 해지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 추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요? 압니다. 아, 추인. 그러니까 나중에 승인해 주는 거예요, 추인. 그런 뜻입니다. 네. 예. 06.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권리자 일방의 그냥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면은 형성권 말고 둘이서 같이 하는 건 뭐 계약이 되거나 청구권, 항변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틀린 거예요. 예. 네네. 07.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의 실질적 성격은 형성권이다. 그쵸. 대부분 다 청구권인데 이거는 일방. 대부분 그렇죠.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청구해가지고 실행되는 법률 효과예요. 이거는 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 뭐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그냥 세입자한테 얼마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이 할 수 있는 건지 쌍방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네. 08.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쵸.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는 상대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위.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는 내 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응?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거는. 뒤에 보면은 상대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저기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구.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다.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뭐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원시 취득 같은 거랑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원시 취득은 주인이 없는 거 그냥 처음으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승계 취득은 그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양도해가지고 뭐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이런 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아요. 그 소유권이 근거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당권의 설정, 지상권의 설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네. 예. 어렵네요, 이거. 그러니까 승계라고 하는 거는 남이 갖고 있는 게 넘어오는 게 승계잖아요. 그쵸? 네.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이전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 자체가 네. 통으로 넘으면 이전적 승계.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누군가 그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즉 그 뭐 사용권이 되든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 권리에 뭔가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잖아요. 내 집에다가 네. 은행이 설정했다 그래,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10.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타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된다. 그쵸. 이게 바로 지상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왜냐면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래가지고 전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은 남아있고 지상권은 그 위에 설정이 되는 거니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11.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는 그 권리자의 의사가 통지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통지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냥 통지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승낙 연착의 통지는 네가 청약한 게 지금 안 왔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 그쵸? 그러니까 청약자가 하는 뭐 우편물이 안 도착했습니다.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는 거는 관념의 통지, 즉 사실의 통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12. 동의, 취소, 추인, 해제, 해지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 12번 동의, 취소, 추인, 해제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때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비해 13번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즉 뭐 채무 이행의 최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이 객관적 사실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고 이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전부 이해하시기에는 만만치 않으면은 동의, 취소, 추인, 해제는 의사표시, 나머지 것 아니면은 반대로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이렇게 외우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네. 네. 14. 법률 사실의 분류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쵸. 이거는 아까 전에 12번 거
보시면 되죠. 법률행위 추인은 의사표시에 해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예. 이거는 최고니까 의사의 통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16.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그쵸? 그러니까 즉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 거를 갖다가 취득을 하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17.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평온하게 소유할 의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 취득을 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그거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네. 18. 매매 상속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그쵸? 즉, 뭐 매매, 상속, 이거는 이전 권리자의 거에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오니까 소유권 취득, 그리고 거기에 저당권 설정은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즉,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고,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보는 거죠. 네. 19. 상속과 포괄유 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그쵸? 이거는 상속 포괄 유증,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걸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20. 채권 양도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 대리가 가능하죠. 이거는 나중에 대리권 할 때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냥 보시고서 넘어가도 됩니다. 21. 유치권 소멸 청구권 중 의무 위반의 경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즉, 형성권이라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방이 그냥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갖다가 하는 건데,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갚지를 안 해가지고 유치를 했을 때 그거를 소멸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입니다. 의무 위반을 같은 경우는 야 그거 네가 잘못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유치권은 효력이 없어. 그거는 일방이 주장하는 형성권이고, 다른 담보를 갖다가 내가 제공할 테니까 그거는 나를 줘요 라고 하는 건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용어예요. 그냥 1순위가 없어지면 2순위가 당연히 1순위가 되는 거는 순위 승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권리 작용의 변경이다. 한번 보시면 돼요. 네. 28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풀었습니다.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정답 1번 1번 저당권의 설정, 기전적 승계. 해설.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2번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4번 무주물의 선점, 권시 취득.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 예, 이해하셨죠?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아실 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민법 총칙 2장 법률행위. 챕터 1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01.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즉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때만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네. 보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0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쵸? 이거는 계속 설명했죠? 03.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증은 죽을 때 증여하는 게 유증입니다. 이것도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04.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쵸? 임대차 계약 같은 거, 계약 같은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때부터는. 05.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는 대리권이 없는데 권리가 없는 사람의 행위. 를 무권 대리라고 해요. 권리가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 그럴 때 상대방은 추인을 합니다. 본인한테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아, 맞아. 나 그렇게 계약할 거야. 얘기를 하면 그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네. 06. 철회, 상계, 추인, 해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쵸? 이것도 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계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법률 행위들을 갖다가 퉁치자 뭐 이런 게 상계고, 추인은 뭐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해제, 채무면제 이런 건 모두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07. 추인,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쵸? 채무도 쌍방이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으니까 그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거는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가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08. 합의해제, 해제계약는 계약에 해당한다. 그쵸? 이거는 계약이죠. 이제부터는 합의해제는. 그러니까 즉, 서로 말이 맞아가지고 계약이 원만하게 해제가 되는 거니까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네네. 09. 갑이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하다. 그쵸? 이거는 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돈을 누가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 자체는 쌍방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네. 10.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그쵸? 그러니까 신체를 갖다가 억압하거나 이런 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네. 11.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부척관계라고 하는 거는 첩든 거 있죠. 네네. 그거가 너가 종료를 하면은 내가 이 집을 줄게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효가 돼요. 왜냐면은 신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기본권을 갖다가 억압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 12.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지 저거는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 등기는 칠 수 있는데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뒤에 농지법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3. 지상권 설정 계약은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10. 그쵸? 이거는 그냥 설정 계약이는 처분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4.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고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채권행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는 채무자가 의무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 부담 행위가 되는 거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그냥 처분행위다.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들은 다 처분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15.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물권 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오타 났어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준물권행위요? 네,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좀 표시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 중물권행위는 몇 개 없으니까, 그 딱 3개예요. 이거 괜히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예. 16. 물권행위와 중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쵸.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처분 행위자에게 권리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 지상권 설정행위와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8.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되는 행위, 뭐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종된 행위는 거기에 따라서 붙는 행위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환매특약 같은 거는 계약서에 써야 돼요. 즉 내가 뭐 5년 뒤에 뭐 부동산을 다시 사겠다. 뭐 이런 특약 같은 것들은 매매와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금 계약은 종된 행위이다. 20. 유언, 사인 증여는 사후 행위이다. 21. 동의, 대리권의 수여는 보조 행위이다.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본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 갖다가 주는 거 있죠. 그걸 계약금 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종대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법률 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 2번, 1번. 채권행위, 교환. 해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해제. 해설.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3번.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해설.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4번. 유상행위, 임대차. 해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5번. 무상행위, 증여. 해설.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설명이 좀 됐는데 유상행위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은 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챕터 2. 법률행위의 요건. 0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그쵸? 아까 이거는 계속 설명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된다. 02.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법률행위 했을 때 그 목적이 불가능했냐 안 됐냐 뭐 이런 거죠. 그거를 판단할 때는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03.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쵸? 무효하고 취소가 돼버리면 법률행위 자체는 없었던 게 되니까 영향을 미치죠. 04.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쵸? 이거는 무효를 갖다 주장하는 자가 지가 왜 무효인지를 갖다가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24회 한번 보시죠. 풀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기출문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해설.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해설. 일반적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전체 해설. 1번, 2번, 5번.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그쵸. 그러니까 즉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하면 요건으로서 뭐 대리권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정지조건부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되면 무엇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정지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지조건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무엇이 없어지면 이런 겁니다. 그런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법률행위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거는 위조하는 사람 많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적법성은 당연히 법률행위에 적법성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할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지 이거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챕터 3. 법률행위의 목적. 01.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쵸. 이거는 체결된 후, 뭐 건물이 불탔어요. 네네.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규책 사유냐? 이거로 갖다가 문제가 그거로 넘어가는 거지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즉, 네. 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자의 잘못으로 불이 났어요. 그래도 매도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02.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의무법규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다른 특약을 맺어가지고 그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03.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A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B가 계약을 하고 등기를 안 치고 C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벌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속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즉 A에서 C로 넘어가는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효과는. 그러니까 단속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04.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예. 이거 단속법규죠. 과태료 맞으면 단속법규라고 보면 돼요. 예.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그럼 법률 자체는 유효한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유효하죠. 왜냐면은 법질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05.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법규에 해당한다. 이거는 법률행위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효력법규에 이거는 뭐 중개 수수료를 더 받았을 뿐이지 그게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06.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쵸. 뭐 다수설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옛날엔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잘. 네. 07.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쵸. 이거는 증인을 매수하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거에서 증언해주면은 뭐 1,000만 원 줄게. 이런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정 자체가. 08.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무효인 행위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불공정한 행위도 나오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을 좀 해놔야 돼요. 그걸 섞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즉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는 무효예요. 네. 취소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법률 행위도 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09.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문이 좀 기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이익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해요. 그런다.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1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예. 기출문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번.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5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불공정한, 현격하게 불공정한 행위라든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런 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렇죠. 11.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2.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경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이 틀려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효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니까 이거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로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부척 관계를 갖다가 없애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약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에요. 13.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 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것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진 않습니다. 1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쵸. 그러니까 즉, 부정 취득할 목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네, 1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쵸. 이거는 용인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소송 같은 게 걸리죠. 30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풀었습니다. 예. 문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해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는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 1번, 2번,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하고 지금 하고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5번은 조금 헷갈리죠? 네, 즉, 배임행위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됐을 때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사회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즉, 대리인한테 내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했으면 모든 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배임행위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이럴 때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몰랐다고 해도 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으로 해가지고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즉 매도인이 대리인이 부동산 하나를 여러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16.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쵸. 이중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제2매수인, 두 번째 사는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팔린 거를. 그래서 지한테 소유권을 갖다가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자가 벌써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즉 이게 만약에 제2 매수인이 그걸 몰랐어요. 그럼 무효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데, 공시는 먼저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요. 그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가. 그러면은 나중에 사거나 아니면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등기 신청을 나중에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 못한 사람은 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기로서 너무 명백하다 그러면 이제 형법적으로 또 가겠죠. 민법 말고도. 그런 겁니다. 네. 네. 아이고. (17)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쵸?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네네네. 직접 청구 못해요. 이건 반사회적인 돼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제1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더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18.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선의이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에서 키포인트인 단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네네. 선이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선이라도. 네, 선생님. 네. 이중매매가 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배임행위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야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이중매매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꼭 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없으면 무효가 되지 않고 그러면 제3자는 선이면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네네. 네. 19.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다. 계속 반복돼가지고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예. 기출문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선이라는 얘기예요. 네.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건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적극적
가담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네, 적극적 가담이 없으면은 그냥 반사회 질서를 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요.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설명을 했던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제1매수인이 직접 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매도인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대신. 판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이건. 네. 네. 그리고 뭐 이중매매는 임대차에도 다 해당이 되죠. 똑같이 집 하나를 갖다 전세를 두 사람, 세 사람한테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네. 20.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그쵸?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한 번만 들어두세요. 21.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2.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공정하지 않은 이런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궁박 같은 거 이제 뭐 협박하는 거 이런 걸 궁박이라 그래요. 가둬놓고 막 하는 거, 경솔, 무경험.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경솔하다고 내가 막 주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건. 네. 23.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이 주장 입증된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쵸?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객관적 요건이 주장 입증돼야 돼요. 주관적 요건으로는 뭐 해당할 수 없고요, 이거는. 24.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5.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쵸?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을 때 경솔, 무경험 이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협박을 받거나 뭐 이럴 때는 본인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할 때. 28호의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했습니다. 기출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번.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총칙 그쵸? 3장. 의사표시. 뭐 아까도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특별한 거, 궁금한 거 없으시죠, 거기에는? 네, 없습니다. 예. 챕터 1. 의사표시의 일반 이론. 01.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연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기는 뭐, 그렇죠. 내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02.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심의 효과의사. 뭐 이렇게 나와요. 네. 03.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다. 발신주의. 그쵸? 도착주의가 있고 발신주의가 있는데 발신주의는 발송했을 때 그때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 중심인 거고, 그쵸? 도착주의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중심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도착해가지고 내가, 그쵸? 봤을 때 그겁니다. 04.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 견착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한다.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뭐 서류, 계약서 같은 것들을 보냈는데 도착을 안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는 그 불이익은 모두 발송한 자,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네. 05.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받아놓고 나면 몰랐다 이렇게 우리길 수도 있으니까. 06.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그 법률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 난 받았습니다라고 우길 수 있어요. 07.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쵸? 이거는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08.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 면직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쵸? 이거는 공무원이 나는 뭐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사직서를 내면은 결제돼 버리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09.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8번, 9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10.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한능력자 경우에는 표시자가 의사표시로서 나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계약이 유지되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즉 부모가 의사표시가 도달한 걸 안 후에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2.
우편물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객관적으로 도달했다고 판단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13.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었다 할지라도 공고를 통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쵸. 공시송달 명령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고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뭐 신문에 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1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민법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받았어요. 그 네. 때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30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문제 갑은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민법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았으므로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고 또 갑은 해제의 효과를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팁 같은 거를 좀 드리면,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발송한 후 사망을 해도 효력은 잃지 않아요. 2번, 네.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안다고 인지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네.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착한 후 일방적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어요. 없다. 그쵸? 4번은 맞고 5번은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법정 대리인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딱딱 푸시면 됩니다. 챕터 2 비진의 표시 01.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비진의 표시라는 거는 내가 그럴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행위예요. 아까 전에 예로 들어가지고 뭐 공무원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사직서를 내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로서 유효하다.
비진이 의사표시. 그러니까 즉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02. 비진이 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그렇죠? 이제 비진이 표시는 무효입니다. 취소 아니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네, 무효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그런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그걸 몰랐으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네. 03. 비진의 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는 비진이 표시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 선입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04.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서 한 사람을 악이라고 합니다. 비진이 이제 알고. 네. 05.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면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A가 돈을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06.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예. 이거는 뭐 비진이라든지 통정이라든지 착오 이런 거는 내 생각하고 법률 행위하고 틀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하기 싫은데 아니면 내가 속아가지고 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네. 네. 27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문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지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 제1항.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번.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번.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예. 아까 전에 비진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강조를 했던 게 2번에 나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네.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즉 아까 전에 반사회 질서는 무효가 됐을 때 선의든 악의든 무조건 다 무효예요. 네. 그렇죠? 근데 비진의는 선의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에선 중요해요. 챕터 3. 통정허위 표시. 01.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는
비진이 의사표시 같은 거는 표의자 단독 행위인데 통정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 서로 알고서 하는 겁니다. 02. 통정허위 표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0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이제 통정한 거는 A하고 B가 서로 뭐 팔 생각이 없는데도 뭐 판고를 하든지, 그건 예를 들어서 채무 같은 거 있을 때 빼돌리려고 하는 행위들 있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면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안 갚을 때, 그럼 채권자가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그쵸? 어쨌든 뭐 세금이나 이것 때문에 매매를 증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06.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는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해당된다. 그죠? 가장이라는 거는 가짜 채권. 그러니까 서로 통정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통정허위를 해가지고 만든 채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채권, 전세권, 파산관제인, 뭐 보증인, 이런 사람이 해당됩니다. 07. 통정허위 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위 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A하고 B가 둘이서 통정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한 법률 행위인데, 그걸 모르는 제3의 선의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대항하지 못하는 게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네. 08.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자의 수익자여서 그렇습니다. 09.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원 임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뭐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허위 표시 자체는. 10.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제 전 채무자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된다. 12.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무효가 된다. 그쵸? 통정이 결여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통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13. 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11번, 13번 그래가지고 제3자가 누구가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봐주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인, 파산관제인 이런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30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기출문제,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통정어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번.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해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4번. 통정어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어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번. 통정어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챕터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1. 그 통정어휘 표시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즉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좀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파산관제 같은 거는 법원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선의로 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뭐 그냥 문구대로 보시면 돼요. 0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 오도달, 문제로 처리된다. 네. 뭐 상식적인 03. 얘기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입니다. 네네. 그렇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0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쵸. 네. 내가 중대한 과실을 하더라도, 이거를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했으면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0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6.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 있다. 07.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예. 0.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돼요. 8.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해요.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규책사유니까. 근데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취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09.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동일성,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거는 내가 딱 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0.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수량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은 한, 시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중요 부분의 착오로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11.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명백한 경우, 이 문구 때문에 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12.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나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안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예. 31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예. 기출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기역.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과실을 중과실이라고 바꾸면은 문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요. 네. 중과실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제가.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니은, 리을. 넘어가시죠. 13.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아예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14.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공무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5. 채무자가 과거 연체 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선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6. 공장에 쓰려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라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단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 우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다. 이건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확인 안 한 그 사람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네. 예.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네. 대부분은 법률행위들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25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예. 기출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0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쭉 들어봅시다. 03.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04.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05.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06. 사기의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이든 이후이든 불문하고 사기 및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07.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8.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09.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번 지문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교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이게 비싼 거라고 해가지고 교환 계약을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인 안 한 교환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10.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11.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 판매를 가장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즉 10번하고 11번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상가같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확인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어요. 약간 과장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인 안 한 사람이 책임이라는 것도 좀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11번 같은 거는 할인 매장, 대형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 약간 가격이 원래 싼 거를 갖다가 비싼 것처럼 해가지고 할인을 막 50% 때려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5회 한번 풀어보세요.
예. 기출문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대리인의 기만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상대방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네.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 한번 지문만 계속 보셔도 사기 강박에 대한 거는 약간 감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지문 좀 많이 봐주세요. 1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5.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쵸. 반사회 질서는 무효가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강박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반사회 질서로 볼 수 없어요. 네. 23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협박하는 거예요. 네. 기출문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부적당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네. 민법 촉, 아, 우선 3장까지 오늘 다 했고요. 다음에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그리고 저기 취소, 무효,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네. 그걸 섞어가지고 많이 내요. 묘, 취소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파트가 3장이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